자, 이제 마지막 3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 과제를 하나 해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과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학습 목표 부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설서 40쪽 보시면 돼요. 해설서 40쪽. 40쪽에 보면은 이제 이 첫 번째 단원의 두 번째 무리수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무리수 연산입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라는 단원이고, 우리 학생용 교재는 새로운 수의 계산이다 이렇게 했던, 거기서는 근호를 포함한 식의 사치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성취 기준 간단한 것을 무려 7개의 학습 목표로 바꿔서 과제를 7가지를 합니다. 물론 사치 계산이니까 벌써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벌써 4개나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분모 유리화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7개로 이제 나누어서 과제를 만들게 됐고요. 이제 학습 목표 상세화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성취 기준이 간단한 거를 학습 교과 역량을 핵심 역량을 포함시킨 그런 것으로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을 보자면 제국군의 뜻과 성질을 앞에서는 제국군의 뜻과 성질을 수로 했어요. 수로. 여기서는 이제 문자로 해서 일반화할 수 있다. 일반화. 수학에서 일반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교과서가 지금 현재 교과서가 이 무리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반화를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정확하게 깊이 있게 확실하게 해야만 아이들이 무리수를 이해할 수 있는데 대충 계산 방식으로 그냥 기술로 가르쳐 버리면 무리수는 사실 안 가르친 겁니다. 우리 책은 정확하게 일반화해서 증명하는,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수준까지 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줄 알지만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책의 목표고, 이것을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하고 선생님 어렵다라고 엄살을 부리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겪어야 되는 성장통으로 아이들을 하게 되면 이 성장통만 지나가면요 무리수가 다 뚫리는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무리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반화에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계산이나 또 사고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계산 방법을 그냥 암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추론하는 것, 추론해 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고 또 발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연결하고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 책은 수체 다 일반화, 연결, 발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식을 주고 암기해서 쓰는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데서 확실하게 벗어났을 때 고등한 높은 수준의 사고를 아이들이 하게 되면 수학을 아주 좋아하게 되고 수학을 제대로 해내는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도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덧셈 뺄셈 기술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이것도. 원리를 발견하게 하면 훨씬 높은 수준에 할 수 있고, 곱셈과 나눗셈도 다 원리를 발견하는 데까지 아이들을 가는 거고, 분모의 유리화도 필요성을 느껴야지 유리하는 기술, 공식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 발문을 볼게요. 핵심 발문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보다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일단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다 아시는 대로 루트 6이라고 답하겠죠. 근데 왜 6이냐? 왜 루트 6이냐?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답이 얼마냐가 아니에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루트 6이 되는 거냐?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루트 속에 곱해버리면. 그렇지만 그것을 아이들이 계산할 때마다, 외운 아이들도 계산할 때마다 의문을 가집니다. 맞는 건가? 그러면 그 의문은 곧 실패로 이어집니다. 의문을 가져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이 지식의 연약함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강하게 만들려면 확실히 이것을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 단계까지 요구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아울러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5가 덧셈으로 루트 5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애들한테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낼 수 있냐, 왜 아니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까지 이 책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발문을 하게 되는 거고, 수학의 발견을 공부한 이 스테이지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졌을 때 아이들이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 그리고 맞다는 것도 왜 맞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스테이지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과제가 뭐냐면, 이제 과제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과제는 이제 탐구학 1번 31쪽 1번인데 그거의 교과서 버전, 교과서의 버전이 뭐냐? 제국권의 성질입니다. 성질. 제국권의 성질을 이 책은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는 아주 얕게 다루고 있어요. 얕게. 제국권의 성질을 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다루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국권의 성질 자체를 탐구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아주 높은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좋은 장점을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겁니다. 제국권의 성질은 제국권을 계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수학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교과서는 제국권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열 때는 9라는 거, 이제 제곱근이 있는 그 제곱수죠. 거기서 이제 5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14로 가는 거죠. 14로. 이런 식으로 해서 5의 제곱근은 얼마냐? 루트 5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5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제곱하면 뭐 14가 된다, 5가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요런 것이 아이들의 언어가 돼야 돼요.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이 단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이 나와요. 주어 서술어가 전문으로 나와야 돼요.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개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 제곱은 5다. 이 말이 칸만 넣어서 5의 제곱근이 뭐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또 그걸 제곱하면 얼마냐? 5. 이렇게 교사가 하는 말과 책이 하는 말과 애들이 하는 말을 구분해서 빈칸 넣기 하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를 지극히 제한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말이 짧은 애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비워두고 네가 위에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줬다면 여기서 네가 일어난 일을 표현해봐라. 뭐 했냐 네가 지금. 저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할 때 아이들이 아 그래요 5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것들을 각각을 제곱하면 5가 된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아이들의 입에서 아이들만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책들이 다 그것들을 해주고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짤막한 답만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책의 답변이고 그래서 우리 책은 빈칸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채워야 될 칸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그래서 아주 길게 그냥 빈칸을 둔 거는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걸 채우는데 그 채우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 거라고 예상하지만 아이들은 3월달 한 달만 이 책에 적응하면 그 다음부터 아주 길게 쓰고 또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애들이 설명을 거부합니다. 선생님 설명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채울 테니까. 이렇게 주도성으로 확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 수업이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4월달 정도부터는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수학의 발견의 가장 기본적인 로드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이렇게 5하고 9하고 14를 가지고 이제 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다시 본문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이란 말은 굉장히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말이에요. 너는 이 말이 사실인가? 이 제곱근의 성질이 너는 이해하느냐? 근데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해한 아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중3 아이한테 루트 A 제곱, 뭐 제곱이 이제 그 루트 바깥에 전체로 걸리냐 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왜 A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한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어려운 성질인데 겨우 루트 3과 루트 5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냥 5 가지고 두 가지 예를 딱 들어서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는요. 아주 성급한 일반화고요. 일반화에 대해서 증명도 없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와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가 증명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교과서 증명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학생인데 또 우리는 수학한 사람인데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고 수학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내야 되는 것이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도 이해한다, 이해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는 그냥 답만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교과서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간단한 예시, 개념 확인하고는 뭐 문제를 그냥 풀어버립니다. 애들이 이런 것들을 7이라고 구하고 0.2라고 구한다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해했느냐?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정작 이 문자로 된 이 식에서 이 값이 A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내는. 근데 그것이 그냥 계산에 의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제곱근의 정의로부터 제곱근의 성질이 나와야 되는 이 논리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아이들이 설명해내느냐. 그게 이 단원의 가장 키가 되는 핵심 목표라, 학습 목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구하기로 들어가 볼게요. 탐구하기 1번은 이제 우리 학생용에서 이렇게 두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메인이 아니고 제곱근, 제곱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제곱근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글로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초기에는. 근데 이것을 계속 시키면 아이들이 글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말에서는 고급 언어거든요. 수학이라는 그 언어는, 수학에 쓰는 언어는 논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그 고급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자기가 쓰는 말이 고급이라는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수학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수학이 좋은 거다, 수학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소용이 없지만 이렇게 본인 스스로 수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수학 개념을 앞의 개념과 연결해서 개념을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과 결론을 명확하게 말하는 이런 경험을 계속 쌓여 갈수록 수학에 대한 동기가 커지고 수학을 좋아하는 그런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고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수학 이론서도 개념적인 학습은 수학 내적인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은 2번입니다. 메인은 이렇게 메인 문제는 모둠 활동이 반드시 낍니다. 이 모둠 활동 우리 책에서 어느 한 문제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모둠 활동을 정한 것은 그 활동만큼은 모둠 활동을 해라라는 것이고 모둠 활동 앞에 나의 생각을 꼭 넣습니다. 이것은 개별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이 모둠 활동을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 활동, 자기 답을 먼저 쓰고 다른 아이를 보지 않고 다른 아이와 의논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모둠 활동 들어가서 이 네 명이 모둠이면 네 가지 생각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생각이 여러 개가 모이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진 애는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둠 활동할 때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모둠으로 몰아넣지 말고 반드시 개별 활동을 한 다음에 그 개별 활동 결과를 가지고 모둠 활동에 모여야 모둠 활동에서 각자가 공평한 민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모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둠 활동을 그냥 바로 몰아넣어버리면 목소리 큰 애가 모둠 활동을 주도하고 또는 공부를 빨리 선행한 아이가 모둠 활동을 주도해서 다른 애들은 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소외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둠 활동 전에는 각각의 아이가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1, 2분 동안 배려해주고 그 이후에 다시 모여서
그때 각각의 생각을 부족하지만 꺼내놓고 얘기할 때 다른 아이가 훨씬 좋은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배우고 싶은 거고, 그렇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기여하고 싶은 그러한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개별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보다는 2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번에다가 그런 활동을 넣은 거고, 1번은 첫 번째 문제는 2번에 비해서 쉬워요. 그리고 조건도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1번을 줬습니다. 근데 2번에서는 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 차이를 느껴가면서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저절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A가 0보다 크다는 것과 그 조건을 뺀 조건을 이렇게 구분해서 준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2번에 있지만 1번에서 충분히 이것도 1번 자체도 쉬운 설명은 아니에요. 이것도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교과서 증명하지 않는 거 아까 봤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제곱근의 정의와 제곱근의 성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곱근의 성질인데 제곱근의 정의만 알면 되는 겁니다. 정의 가지고 제곱근. 제곱근의 정의는 뭐냐? 제곱하여 그 수가 나오는 수야.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것을 우리 기호로 쓰기로 했어요. 그 두 가지 가지고 이것을 애들이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이거는 거의 논리적인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유할 필요 없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1번 수업을 끌고 가라는 것이고, 2번은 반드시 모둠 활동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 해설서에는 탐구활동 의도가 있습니다. 탐구활동 의도. 탐구활동 의도는 이제 보면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제 1번 앞 단원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제곱근의 뜻과 성질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앞 단원 예를 들면 아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뭐 루트 6이다 이런 것은 앞 단원에서 아마 숫자로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것을 일반화하는데, 그래서 이제 루트 A가 나오고 뭐 이것의 제곱이 얼마냐 이런 이제 문자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단원에서 문자를 다루지 않은 것을 여기서 이제 문자로 다루는 그런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참고로 이 문자라는 게 여기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A 제곱이라 할 때 A 제곱이 구할 때 A가 음수다 이렇게 하면요, 이걸 추상적으로 A가 음수라는 걸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지만, 이런 음수라는 걸 분명히 썼는데 갑자기 A가 튀어나오면 이것을 양수로 인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건데, 그거는 그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문자가 이상한 거예요. 문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앞에 이 속에 문자가 이 속에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A는, 구체적인 A는 양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A를 음수라고 했다면 추상적으로 우리가 A가 음수라고 얘기한 것이 아예 없는 거, 아이한테는. 그래서 자꾸 A를 떼놓으면 그것이 양수라고 인식하는 그런 현상,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런 인지적인 어려움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고요. 아마 학급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이 정도의 인지적인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 극복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할 거냐 하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연구해서 앞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루트와 문자가 결합된 루트 A죠. 이런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수로 표현된 제곱근과 문자를 사용한 표현으로서 일반화 과정을 분리한 겁니다. 이게 요거는 여기서 다룬 거고, 이제 요거는 네모 2에서 다룬 겁니다. 루트에 문자가 바로 결합되면요, 루트도 어려운데 문자까지 이 두 가지가 혼동스러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까지는 루트 속에 숫자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는 이제 루트 속에 문자를 집어넣는데, 그때 그 문자가 음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인식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목적이다. 설명을 해내는 것은 이해가 되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막 계산만 했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데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개념적으로 그런 아이들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의 최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물으면 설명할 수 있느냐로 평가를 하면 평가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평가, 설명하는 평가를 거의 못하고 있고 다 지필 평가를 주로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걸 묻지 못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지필 평가보다는 이 설명하는 평가, 구술 평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되고 결국 그것은 수업에서 과정중심 평가, 수업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평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이해 상태를 교사가 파악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명확하게 이제 잘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그 양수의 제곱근을 다루는 이유, 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상 답안을 보면요, 학생들의 답안은 다양할 수 있고요, 학생 답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교사용 답안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도 학생용이 있고요. 뭐 특히 이런 표현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루트 A가 A의 양의 제곱근을 뜻하죠. 이때 사실은요, A가 양이라는 조건은 없어도 됩니다. 루트 A는 고등학교까지 가도 이게 음수라도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도 이제 양의 제곱근을 뜻해요. 양의 제곱근은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A가 양이라는 조건을 일본에서는 달아줬죠. 달아줬는데 뭐 이런 전제로 이제 한 거지만 일본은 그래서 가볍게 요 정도 넘어가면 됩니다. 제곱근의 정의는 그걸 제곱하면 A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A다라고 하는 정도는 세 줄 정도로 충분히 요약되지만 애들은 이 세 줄도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언어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문제는 2번이죠. 2번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됩니다. A가 왜 음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1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수라는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네 단계,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이 비로소 A가 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A가 음이면 루트 A 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되는 이런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학교지만 A가 양수라고만 한정해서 A가 음수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음수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도 이 결과는 고등학교 다루는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다루지만 중학생도 능히 추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책은 그거를 피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거라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뭐 무슨 뭐 시험 문제를 낸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면은 일본에서는 네모 1에서는 무리수를 발견하고 뜻과 성질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보고요. 근데 여기서는 무리수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갖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 루트 A와 마이너스 A 등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이런 무리수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특히 문자를 사용하면서 문자의 범위를 양수로 제한하는 이유를 관찰하고 발견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 과제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의 제곱근, A의 양의 제곱근, A의 음의 제곱근, 제곱근 A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것이 정확하게 이 제곱근이란 말과 양음의 제곱근 또는 제곱근 A란 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고등학교까지 계속 무리식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힘들어지는 것이고, 요거는 아이들이 말을 짧게 해서 그냥 답만 내는 버릇에서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제곱근에 나오는 모든 말을 명확하게
주어 동사를 스스로 다 설명해 낸다면 이런 용어가 적소에 적절하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분간에 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그 앞부분을 선생님들이 해주고 아이들한테 답만 내도록 하는 그런 수업 속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지는데 결국 아이들이 이 제국군의 이해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해내는 수업으로 진행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선생님들은 이걸 명확하게 하시잖아요. 그 말은 선생님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주도권을 아이들한테 넘겼을 때 아이들도 능히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갖춰진다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2번이 이제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건데 A가 왜 양수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아이들이 명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나오는 박스의 내용들은 교과서에 다 제시된 것들 제시되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소화하려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직접 똑같은 작업을 교과서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과제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냈을 때 아이들은 이제 이것을 교사 수준으로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학생들은 이런 것도 있죠.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사라진다. 아주 공식이죠. 루트 A에 뭐 제곱하면은 제곱과 A, 루트가 만나면 사라져서 A가 나온다. 이런 식의 공식을 우리가 그 한 기술로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고 왜 이것이 A가 되는가를 제곱군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되돌아보기로 갈게요. 탐구 되돌아보기는 보통 한 단원 끝에 10개 정도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 앞에 있는 탐구하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해설서에 보면은 탐구 되돌아보기 뭐 1번 문제는 탐구하기 3번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2번 문제는 탐구하기 5번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를 다 제시해 놨는데요. 이제 그래서 탐구 되돌아보기는 수업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각각의 탐구하기를 다 탐구 되돌아보기를 찢어서 탐구하기 끝에다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된 탐구하기에. 그래서 탐구하기 끝나고 탐구 되돌아보기까지 해서 시간을 마치는 그렇게 하면 탐구 되돌아보기를 별도로 시간을 이제 내서 한 차씩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관련된 탐구하기니까 바로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이제 택하시면 되고요. 탐구 되돌아보기 맨 끝에 문제는 항상 글쓰기 문제입니다. 글쓰기 문제. 제목은 내가 만드는 수학 이야기. 이 수학 이야기는 매 스테이지 끝에 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쭉 1년을 쓰게 되면 여러 개의 글을 아이들이 쓰게 됩니다. 학생들은 우리처럼 이과생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잘 씁니다.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쓰는 글을 감상만 해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이들도 요새 아이들이 글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글 쓰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시키기가 좀 꺼려하는 분도 계신데 3월 달에는 이걸 반드시 쓰게 해야 돼요. 글을 쓴다는 거는 이것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개념 이해 상태가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글쓰기 문제 하나만 잘 체크하셔도 지금 이번 단원에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을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판단할 때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조사해도. 그래서 이 글쓰기를 3월 달부터 꼭 첫 단원부터 빼지 않고 시키고 1시간 정도로 들여서라도 아이들한테 하게 하고 좋은 글을 발표도 시키고 뭐 칠판에 또는 뒤에다 게시판에 붙여도 좋은데 이게 3월 달부터 이렇게 쓰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4월, 5월 갈 때 아이들 글이 갈수록 이렇게 풍성해지고 아주 좋은 역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글 쓰는 것과 그 글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절대 겉으로는 싫어서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을 쓰도록 하는 시간을 주게 되면 아주 좋은 글을 써서 이런 글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아주 좋은 수단인 것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도 보면 제국권이나 무리수, 유리수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뭐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수와 무리수 얘기를 루트 17 가지고 하고 루트 17. 그 17이 무리수여서 소심했고 뭐 인싸 뭐 이런 말도 쓰고요. 좌절하고 결국은 이제 루트 17과 17이 돌에 올라가서 주문을 이으면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 이렇게 하면 17이 된다라는 이런 이제 곱셈의 제곱이죠. 제곱을 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유리수가 된다. 뭐 이런 데서 아이들이 지금 그 제곱권의 성질 또는 제곱권의 정의를 이해한 바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재미있죠. 이런 표현들을 좀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글을 쓰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이제 딱 두 가지 남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하고 그 다음에 수학 학습 원리 완성하기인데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는 매 스테이지 끝 전에 두 번째 장 전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그 핵심 발문에 있었던 이런 부분 핵심 발문에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그다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요거는 루트 5가 아니다라는 것을 애들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루트 7 빼기 루트 3으로 물었고 일부러 4가 되도록 해서 이게 이제 2가 되면 설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7 빼기 3으로 했고요. 4가 됐을 때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오정이의 계산이 벌써 오정이란 말은 약간 사오정이란 말을 이렇게 염두에 둔 거고요. 그러면 틀렸잖아요. 하우정이 좋은 계산할 리가 없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약간 암시하면서 너의 생각은 뭐고 그 다음에 모둠에서 다른 친구 이 모둠 활동이다. 모둠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은 뭐고 그 다시 네 생각을 정리하면 뭐냐 이렇게 3단계 활동을 하는 그런 겁니다. 실험을 했던 학교들에서는 이 어떤 선생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기다가는 연필로 써라 또는 검정색으로 써라. 그리고 친구들 모둠 활동에서 네가 친구들의 생각을 들은 거는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써라. 그리고 나서 다시 네 생각을 정리할 때는 빨간색으로 해라. 그래서 뭘 알게 됐는지 빨간색으로 해라.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걷어서 보니까 처음에 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구들의 이러이러한 설명을 듣고 얘가 이런 걸로 생각이 성장했구나 발전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이것도 글쓰기지만 이거는 구체적인 수학적 사실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아까 글쓰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수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관리 연결하기에서는 개념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배웠으면은 제곱근과 무리수 개념을 모두 정리해라. 여기서 말하는 개념에는 뜻, 정의가 있고 성질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쨌든 교과서가 본문에서 다룬 교재 본문에 다룬 것들을 지금 화면은 짧게 나오지만 반 페이지를 할애해서 다 자기 손으로 정리해라. 빈칸 넣기 해가지고 그냥 답만 띡띡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한 컨텍스트, 완전한 문장을 네가 써내라 하는 것이 요구고요. 그 하는 것이 수학 공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반 페이지에는 무리수와 연결된 기존의 개념이 무리수랑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 답안을 보면 제곱근의 뜻부터 무리수 뜻, 성질, 무리수 성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본문에서 배운 거를 아이들이 정리해 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연결해 가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연결은 이제 여러 개 중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자신 있는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유리수, 예를 들면 정수와 유리수다. 그럼 이제 요거죠. 유리수의 소수편이다. 그러면은 유리수를 소수로 고치면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다. 이건 2학년 거죠. 그런데 지금 3학년에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다. 이건 무리수랑 연결한 거고요. 첫 번째는 그 자체의 성질이나 뜻을 이제 기술한 거죠.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운 기술하고 3학년 때
무리수를 연결하는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갖추도록 기술하는 것이 이 각 개념의 뜻과 무리수 연결성, 뜻과 1번 개념의 무리수와 연결성을 쓰는 겁니다. 동류항 정리를 볼까요? 동류항 정리는 각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것을 동류항이라고 그러고 동류항에서는 덧셈과 뺄셈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중1 거죠. 중1 거. 중1 거 동류항 정리의 뜻과 성질입니다. 성질. 근데 그 밑에는 제곱근도 근호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덧셈과 뺄셈하여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무리수와 연결한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3루트 2와 4루트 2를 더하면 7루트 2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리수의 계산인데 동류항 정리로 말하면 3a 더하기 4a는 7a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꾼 것이 무리수다. 동류항 정리에서는 문자를 가지고 했지만 무리수에서는 무리수를 가지고 동류항 정리처럼 똑같이 덧셈 뺄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늘 배우는 이 무리수의 계산이 갑자기 무리수의 계산이 아니고 이전에 동류항 정리에서 다 한 거다. 더 깊이 있게 가면은 동류항 정리는 중학교에서 했지만 초등학교에서 다 우리 이런 계산이 했는데 예를 들면 10분의 3에다가 10분의 4를 더하면은 10분의 7과 같다라는 것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연결 상태가 길어지면 수학에 대한 동기와 수학에 대한 호감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념 연결과 정리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책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수학 학습 원리. 서론에서 들으셨겠지만 수학 학습 원리 5개를 제시하고 수학 교육에 있는 그 핵심 역량을 학습 원리로 이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들이 수학이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수학적인 사고를 키우는 거다, 교과 역량을 키우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한 학생, 친구의 예를 들어서 현정이라는 애가 어떤 과제를 선택해서 이 과제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깨달았대. 그리고 거기서 자기는 여러 가지 수학 개념을 연결했다는 그런 경험을 했다. 너는 여기 과제에서 너는 뭘 느꼈니? 라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번에는 다른 탐구 과제를 네가 선택해서 쓰고 너 깨달음이 뭔지 여기 반 페이지 2분의 1페이지 돼요. 좀 짧지만 반 페이지 걸쳐 쭉 쓰고 그때 그 깨달음의 원리는 뭐였는가 이 5개 중에 한번 골라봐. 이게 수업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수업을 했다면 연습 문제에서 답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문에 했던 공부를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전에 어떤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걸 연결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수학의 교과 역량에서 원하는 5가지 그 6가지 교과 역량을 5가지로 만든 수학 학습 원리에서 내가 오늘 이 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내가 사용한 수학이 뭔지 그리고 수학적인 사고가 뭔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끝낸다면 아이들은 수학이 쓸데없다. 그다음에 수학을 문제 푸는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벗어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 학습 원리를 교과서 페이지 바로 이면에다가 넣어서 학생들이 자주 또 매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선생님도 그것을 매 시간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넣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3시간 동안 이렇게 오후 시간인데 또 특히 또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고 학교 연수도 많고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연수를 신청하셨는데 연수 신청하신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물론 1, 2, 3학년 합쳐서 그렇고 3학년만 봐도 약 5, 60명 정도 이렇게 연수 신청하셨는데 오늘 실제로 이제 실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이걸 녹화한 거를 다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빨리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주시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걸 편집해가지고 조금 더 꾸며놓을 건데 지금 당장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 녹음한 거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니까 선생님도 얼굴 좀 올라가는 거 이해하시고 뭐 이렇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끝나면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만날 건데 그때까지 혹시 선생님들 시간 나시면
원격 연수로 올라가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연수가 있어요. 하나는 창비교육연수원에 새로운 수학 수업의 발견이라는 연수가 15시간짜리 1학점으로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T스쿨의 원격 연수원에는 제 강의의 소통과 배움의 수학 교실이라는 연수가 30시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수학의 발견을 가지고 만든 연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간 나실 때 원격 연수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책 아까 그 본문에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효과적인 수학적 논의를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5가지 관행. 너무 제목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간단하게 5관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책은 수업을 위해서는 특히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이걸 꼭 읽으신 다음에 시간이 더 난다면 수업 디자인에 관한 이런 책을 한 2권 정도 그리고 제가 쓴 지금 가르치는 게 수학 맞습니까? 이런 책도 이제 같이 읽어주시면 선생님들의 수업 철학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린 3월달 연수는 3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매달 그 3월 이후의 연수는 항상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뭐 셋째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마지막 주가 걸릴 수도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 2시를 기억하시고 이후에 2단원 스테이지 2에서부터 나머지 단원도 좀 참여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연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3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